메모리 반도체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첨단 5나노 공정으로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개혁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 신청 기한이 7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M과 하이브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연달아 기업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미래 비전도 내놓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이 한국 맥도날드에 이어 바이오 기업 오령 바이오파마 인수전까지 뛰어들면서 M&A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산과 유통 중심의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전체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빅스텝이란 단어가 뇌리를 스치는 가운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정의 명분은 뚜렷한 반면 마치 통곡의 벽과도 같은 2,500선은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는데 참 올랐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잔뜩 움츠러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FOMC 의사록과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입니다. 오늘 4종목은 다 내렸는데 지수는 왜 올랐을까라고 의아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2차 전지주의 진격 때문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주는 오늘 대형주들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승 마감했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올 초보다 무려 72%가량 주가가 치솟은 상황입니다. 또 시총 3위인 LNF는 오늘 장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꺾고 시총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2위 자리를 향한 대격돌, 내일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같이 좀 시장이 조용한 가운데도 이제 2차 전지구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뜨거웠습니다. 예. 특별한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미국 간접 진출과 판가 인하 등의 이슈로 어제 국내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주춤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에 투심이 회복된 겁니다. 또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양극재 업체들의 경우 판가가 인하되겠지만 급격한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위주로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좀 이제 숨 고르기에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 타자로 경기 민감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수의 상단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업종 간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데 2차 전지 상대 수익률이 하락할 때는 가치주가, 또 가치주 내에서는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우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선 유독 이제 철강주들도 돋보였습니다. 역시 중국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 양회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철강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가 다음 달 4일 열릴 양회를 계기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라는 위험이 거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데이터로 보더라도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양회를 앞둔 한 달 전 중국 증시는 10번 중 8번 상승했고 업종별로는 철강과 비철금속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승세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선 만약 양회 이후까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한다면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로 인한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중국 동쪽 도시에서 나온 데이터를 서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해저 케이블,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광 모듈 등의 업체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꼽히는 화장품주 등 중국 소비재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각 증권사별 추천 업종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예, 그렇군요. 이제 외국인들 동향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예. 연초 이제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딱히 방향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 그렇습니다. 한미 금리 차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는 기대감에 꺾였던 환율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으로선 한미 정책 금리 역전 리스크를 재차 자극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잠시 후 경제부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록과 PCE 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명 중 66명이 이번 금통위에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한미 금리 차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차가 벌어졌다고 무조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최근 원화 약세 폭이 다른 통화 대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이 한미 간 금리 차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금리 차를 좁히는 게 적절하다,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많군요. 잘 네.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 휴장을 하면서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요즘 지지분이한 모습인데 이 투자자들 좀 싱숭생숭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3일 만에 개장하잖아요. 이 뉴욕 증시를 앞두고 월가의 시선이 요즘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 전망 그다지 좀 밝지 않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월가에서도 다소 좀 비관적인 전망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팔고 이 시장을 떠나라 이런 월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4월까지는 이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나 배당금 등의 이유로 증시가 좀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5월에는 증시가 상대적으로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밸런스에서 올해는 3월에 팔고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3월에 FOMC에서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미리 좀 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빅스텝이라는 단어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 미국 주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연초부터 이어진 뉴욕 증시의 랠리가 끝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차익을 실현하라는 얘기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연초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상승 랠리가 지금처럼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시장이 과열됐다는 건데요. 이 월가의 쪽집게다라고도 불리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주식시장이 죽음의 지대에 진입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 윌슨은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S&P 500 지수의 PER 값이요. 작년 10월에는 15배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8.6배까지 네. 올랐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이 비율 수준이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 PR이 높아지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가 하락 부담으로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시에 유입되게 되는 신규 자금이 줄고요. 마치 산소가 부족한 에베레스트 산처럼 이 에베레스트의 죽음의 지대처럼 비슷한 상황이 된다 이런 경고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단기간에 오를 만큼 오르기도 했고요. FOMC 상황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평가입니다. 예, 자,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버티고 있는 미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 네. 그렇다면 월가는 도대체 어떤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외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의 다크호스가 바로 이 중국 시장입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줄줄이 내비치는 모습인데요. 골드만삭스는 경제 재개방, 즉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올해 중국 증시가 지금보다 무려 24%나 상승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또 시간이 갈수록 중국 증시의 주요 테마가 경제 재개방, 리오프닝 이슈에서
통해서 이 경제 회복을 말하는 리커버리 이슈로 좀 옮겨갈 것이다라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좀 거대한 소비자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실적 성장까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은요. 중국 당국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력을 멈추고 있는 신호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인터넷 심포지엄에서 중국 당국자와 중국의 기술기업 CEO들이 만났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났던 디지 추징 CEO도요.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한 리스크가 좀 이제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월가에서도 실제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월가가 직접 들어가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건데요. 월가는 중국의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뮤추얼 펀드에 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워버그 핀커스가요. 중국의 뮤추얼 펀드 이 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지분을 인수하고요.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에는요. 모간 스탠리가 중국 모간 스탠리 뮤추얼 펀드 지분을 기존의 49%에서 100%로 완전히 인수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뮤추얼 펀드가 한국의 이 공모 펀드처럼 이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중국 뮤추얼 펀드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그만큼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중국 어떤 주식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모간 스탠리에서 올해 유망한 중국 기업을 4곳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알리바바는 리오프닝으로 소비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그 수혜로 좀 있을 것으로 봤고요. 텐센트 역시도 온라인 소비 시장에서 워낙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 간펑 리튬이라는 기업은요, 중국의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리튬 밸류 체인 내에서 수익을 좀 만들기 유리한 구조다라고 평가하면서 유망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SMC는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매출이 높은 미국 기업들도 좀 수혜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부분에서 시티그룹이 코카콜라를 꼽았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S&P 500 주요 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퀄컴도 65%로 워낙 많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에스티로더,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2023년에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월가의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버핏 이 월가의 큰손들이 TSMC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과 동시에 또 중국의 대만 침공 혹은 미중 갈등 등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변동성을 얼마나 키울지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매수 신청 기한이 약 7거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SM과 하이브의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신 기자, SM과 하이브가 잇따라 기업 설명회를 열고 또 오늘 SM은 두 번째 경영 전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핵심 내용을 보자면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이 연결고리를 끊고 IP 수익 다각화로 새 성장 동력을 키워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우선 이 라이크 기획 계약 종류, 그리고 특수관계회사 정리 등으로 영업이익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이 음반, 공연 이런 1차 IP 사업에 의존한 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획상품, 그리고 팬 플랫폼, 영상 콘텐츠 등 이 2차 IP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매출은 2.4배, 영업이익은 4.3배 성장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SM 2.0 문제 해결을 포함한 SM 3.0에서의 새로운 IP 수익화 전략은 SM의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SM은 2025년 매출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 35% 달성을 통해 명실상부 K-팝 산업을 모든 면에서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가 두 번째 미래 전략을 발표한 오늘 또 하이브도 기업 설명회를 열면서 좀 맞불을 놨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이브는 이 K-팝이 전 세계 영향력을 좀 유지하고 주류로 만들려면 이 SM 인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네. 새롭게 발표된 이 SM 3.0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멀티 레이블 그리고 IP 확대 전략이 SM 3.0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이 하이브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하우 그리고 리소스가 있으니까 이를 제공해서 SM의 전략 실행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양사의 그리고 시너지도 강조를 했는데요. 하이브의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거둔 이 방탄소년단의 성과, 그래서 SM 아티스트의 북미 진출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SM이 강하거든요.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와 SM 간의 이해 상충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선진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 놨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예, 다시 SM 엔터테인먼트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SM은 이번 주 목요일에도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3개의 이벤트를 하는 셈인데 이게 한 번에 발표하지 않고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무슨 어떤 내용들을 시장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살라미 전술 이런 걸 쓰는 것을 소액주주의 마음을 얻고 지금 이제 투자 심리를 붙들어서 다시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하이브는 3월 1일까지 일반 주주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25%까지 사들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 좀 깔려 있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주가가 12만 원을 넘으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에도 좀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시장에선 이대로라면 공개 매수 실패할 거다, 이런 좀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개 매수에는 이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일 텐데 공개 매수가에 근접할 경우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 응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다 보니까 증권 거래세도 내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좀 내야 합니다. 1년에 우리가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요. 이를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2%를 과세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공개 매수가에 근접한 가격대에선 장내 매도하는 게 좀 유리한 겁니다. 아직 좀 기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가 좀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브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지분을 40% 가까이 확보하게 되는 만큼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끝이 나지만 공개 매수에 실패할 경우 현 경영진과 손을 잡은 이 카카오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예, 사실 이슈를 따라가기 벅찰 만큼 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SM 경영권 분쟁, 앞으로 남은 변수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수만 SM 그 전 총괄이 제기한 그 가처분 인용 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SM 엔터 현 경영진이 이제 카카오의 신주 그리고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이제 막아달라고 한 건데요. 이에 대한 첫 신문이 바로 내일이죠. 23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결과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일 마감, 그리고 카카오의 신주 발행일인 3월 6일 이 사이에, 그래서 3월 초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네, 결과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처분이 만약 인용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인용이 되면 카카오는 사실상 좀 하이브와 경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주당 9만 원에 지분 9%를 확보하기로 한 이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이제 카카오에 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되면서 공개 매수에 나서거나 또 시장에서 이제 지분을 매입하면서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증권가에선 뭐 카카오가 SM M&A 방안을 짜기 위해 대형 증권사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쪽 모두 조단위 실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주주총회 결국 이제 표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좀 많은데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 벌써부터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보면은 SM 지분을 대량 보유한 대표적인 캐스팅보트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컴투스, KB자산운용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표심에 관심이 큽니다. 양측이 내놓을 뭐 경영 쇄신책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따져서 표를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이브나 카카오 누가 주인이 되든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원회의 경쟁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다만 아직 뭐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 이제 초대형 1등 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독과점 우려가 제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신선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첨단 5나노 공정으로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에 자율주행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반도체 한파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겨냥해 초미세 공정을 더 과감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업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반도체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탑재되는 시스템온 칩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으로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입력된 운전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최신 5나노 공정이 활용되면서 암바렐라의 신제품은 인공지능 성능이 이전보다 20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5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자사 공정이 적용된 고객사를 밝힌 건 그만큼 기술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자신감입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 공정까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도입하겠다는 과감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를 더 늘려 현재 60%가 넘는 파운드리 모바일 칩 비중을 50%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파가 지속됨에도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직전해보다 10% 줄어들었지만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비메모리 매출은 5% 늘었습니다.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는 내연기관차가 200개라면 전기차는 1000개, 자율주행차는 2000개까지 늘어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오는 2030년 지금의 2배가 넘는 150조 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낸드 플래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업황 둔화가 이어지면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2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공략해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은 최대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개혁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나가 여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근데 고객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가를 보니까 돈을 분명히 벌었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역대급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향해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이자 잔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산업 전체에서 은행의 비중과 규모가 상당한데 걸맞는 책임이나 공공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에서부터 전체 금융산업 구조까지 전면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점 업무 계획에 금융사의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금융지주 사회이사 70%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경영진의 우호적인 이사진 꾸리기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은행들의 완전 경쟁을 위해서도 산업 구조나 제도들을 두루 살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은행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하나로 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만들어서 업무를 전문화하고 과점 체계를 깨겠다는 건데 영국의 챌린저 뱅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복헌 금감원장은 경쟁 도입으로 금융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의 시스템이 우리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조금 제거하는데 어떤 저희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그 부분을 잘 논의해서 국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쟁 체제 도입이 금융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의도적으로 지금 금융지주를 한 4-5개 늘린다. 그러면 이제 과점 체제는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은행 숫자가 늘려봤자 은행들의 금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외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TF가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엽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최근에 롯데다 오리온이다 바이오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많은데 그 반대로 바이오 기업을 팔겠다는 기업이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령그룹인데 보령 바이오파마를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보령 바이오파마 매각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보령 바이오파마 매각 예비 입찰에 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 등 대여섯 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여러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보령 측은 인수의 의향서는 이제 더는 안 받기로 하고 이제부터 이제 적절한 후보군을 추려서 기업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3월 중순께 이제 본 입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이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려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매각 가격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매각 가격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보령 측이 희망하는 매각 가격은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앞서 네.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가 2020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할 때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4,200억 원입니다. 이후에 이제 1년 뒤인 2021년 연말 결산 기준으로 감가상각 등을 고려를 해도 영업이익이 260억 원 수준입니다. 부채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이보다 15% 더 좋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알짜 자회사인데 보령은 도대체 왜 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바이오 사업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뛰어드는 상황인데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 측의 설명이 좀 충분치는 않습니다. 지난해 IPO를 준비하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철회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까 하다가 매각으로 선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방법이 무엇이 됐던 이제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돈은
오너 3세인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의 지분 승계를 위해서 쓰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주사의 이제 지주사인 보령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 어머니 김은선 회장이 약 45%, 그리고 김정균 대표가 22% 가량으로 경영권 승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 대표의 비전인 우주인 헬스케어를 위해서라도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자, 우주인 헬스케어 사업, 좀 다소 좀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게 바이오 사업을 당장 팔고 할 만큼 중요한 겁니까? 해외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머크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주 공간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순도 높은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보령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주인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밝힌 바는 없습니다. 이제 탐색하는 단계라는 게 이제 보령 측의 설명이고요. 일단은 케어 인 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유망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1회 선정 기업이 결정이 됐는데 인공지능 생체 신호 분석 기업, 그리고 약물을 기체로 바꾸는 기업 등 6곳에 10만 달러씩 투자했습니다. 네, 우주가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좀 우주로 가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에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령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구상을 들었는데요. 보령에서 640억 원을 투자한 엑시엄 스페이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한 만큼 우주 정거장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겠고요. 또 이 공간을 자체 사용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이제 김정균 대표가 최근 국내에 있는 우주 전문가는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주인 헬스케어 사업에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로가 보령약국에서 출발한 보령그룹이 이제 우주 사업이라 이게 탁월한 발상이긴 한데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전에 뛰어든 동원그룹의 움직임이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인수까지 추진하면서 M&A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수산 유통 사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그룹 전체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동원산업을 지주회사로 세우고 그룹 재정비를 마친 동원그룹.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인수합병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에 성공한다면 동원그룹은 창립 54년 만에 제약바이오 사업에 처음 뛰어들게 됩니다. 제약바이오 사업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식품 사업과 다르지만 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식품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본업과 시너지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그 식약처의 어쨌든 그 관할 하나에 있어서의 규제들을 이해도는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장점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 한국 맥도날드 인수는 종합 생활산업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동원은 계열사 동원 홈푸드를 통해 외식사업 진출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맥도날드 인수에 성공할 경우 단숨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사업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동원그룹이 이처럼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는 이유는 수산 유통사업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동원산업 연매출은 8조를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주력인 참치 어획 사업의 경우 시황에 따라 매출과 이익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룹의 모태격인 동원 F&B의 영업이익률 역시 지난해 3.1%로 수년째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을 하나로 합친 지주회사 체제는 현금 유동성을 들려 김남정 부회장이 지금보다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2013년 경영 전면에 나선 김 부회장은 10년간 한진 PNC, 동부 익스프레스 등 굵직한 인수 합병을 성공시키며 그룹 가치를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동원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약속한 만큼 김 부회장의 과감한 투자 행보가 체질 개선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부터 XR 확장 현실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규모만 수백조 원으로 점쳐지는 XR 기기의 등장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국내 부품사들의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삼성전자는 퀄컴, 구글과 함께 확장현실 XR 기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Open, proven, trusted collaboration with iconic industry leaders. A whole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구체적인 제품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XR 기기 관련 특허를 등록하며 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6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XR 기기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직후 삼성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XR 기기는 반도체 AP,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부품군이 유사해 제2의 스마트폰으로도 불립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최강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참전으로 X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들 기업의 대량 양산이 점쳐지는 2025년 XR 기기 출하량은 1억대 이상으로 지금보다 10배 커지고 시장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XR 기기 한 대 가격은 우리 돈 약 400만 원 정도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마이크로 OLED 또는 마이크로 LED 같은 고성능 부품들이 탑재됩니다.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스플레이 성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XR 기기용 마이크로 OLED 소자는 TV에 쓰이는 것보다 30분의 1 크기로 작게 구현해야 합니다. 기술력만 받쳐주면 고수익 부품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제품 개발과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XR 기기에 사용된 미세 회로기판에 집중하는 곳도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XR 기기의 디스플레이와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미세 반도체 패키지 기판 투메탈 치본 필름을 최근 상용화했습니다. 애플의 첫 번째 XR 제품에 공급될 전망인데 초미세 회로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회로 기판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기는 일본 도레이와 세운 합작사 스템코를 통해 투메탈 치본 필름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그동안 비싸서 못 쓴다던 마이크로 LED가 스마트워치나 가상현실 기기 같은 소형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LED가 디스플레이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전문가이신 유비리서치 이충훈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제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직접 만들겠다고 뛰어든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좀 어깨가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 이게 조금 이 시장이 애플에 좀 휘둘린다는 느낌도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애플이라는 업체가 시장을 리딩하는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애플이 뭘 한다고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위치에 있는 회사인 게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한다는 뉴스가 대만의 어떤 애널리스트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직접 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대신에 현재까지 이제 애플은 마이크로 LED, 특히 이제 워치에 들어가는 것은 일본 리샤 그리고 대만 에피스타 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오슬람 공장에 애플이 지불한 마이크로 LED 전용 장비 수십 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기 위한 에코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전략적인 그런 부분으로 애플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워치나 이제 가상현실기에 이제 마이크로 LED를 쓰겠다는 뜻인데 네. 이 마이크로 LED를 쓴 이유는 뭘까요? 장점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AR 글래스, 우리가 워치인 경우에는 이게 소비 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워치라고 한다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애플 워치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게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비상시에 어디에 뭐 이게 서바이벌에 관계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도 며칠간 우리 전난에 당해도 있으려면은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차원에서 LED가 굉장히 좋은 게 있고 AR 글래스는 마찬가지로 소비 전력도 중요하지만 휘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제 AR 글래스는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광학기를 통해서 눈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광학기의 효율이 1%가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곽광을 받고 또 하나가 마이크로 OLED가 있죠. 네. 얘는 이제 올게닉 LED입니다. 유기물 LED인데, 그러니까 유기물 LED도 빛은 강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놀게닉에 비하면은 이게 열화가 발생을 해요. 근데 마이크로 LED는 열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서는 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차원에서 마이크로 LED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LED는 사실 삼성이나 LG가 뭐 TV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뭐 기술력이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LED는 좀 소형으로 갈수록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기업들의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은 먼저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게 마이크로 LED하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조금 달라.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는. 그래서 지금 TV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LED는 사이즈가 20에 30 마이크로 정도 사이즈인데 이 경우에는 글래스 기판, 그다음 워치인 경우에는 PI라는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실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판에는 TFT가 있고 구등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AR 글래스인 경우에는 3 마이크로 정도 초소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TV라든가 워치형보다는 훨씬 더 정밀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마이크로 LED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광 효율이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퀀텀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는 아까 우리 AR 글래스인 경우는 CMOS라고 하는 이제 TFT를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있는데 같이 또 올려 붙여야 돼요. 얘를 붙이고 다시 이제 구동부를 디스플레이까지 만드는 기술은 또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LED TV 쪽은 한국이 가장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 LED는 한국 거는 거의 안 써요. 뭐 중국 거, 뭐 대만 거, 일본 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자체 세트를 만드는 기술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 디스플레이 단에 들어가게 된 마이크로 LED라든가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를 쓸 경우 전사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AR 글래스용은 아직까지 다 개발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마이크로 LED는 가격이 좀 비싼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이제 고장이 한 번 나면 좀 수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또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이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효율이 좋다, 빛을 많이 낼 수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RGB 우리 디스플레이라 하면 RGB를 다 가능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어 제조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키가 크면은 뭐 농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잠재성을 보고 지금 마이크로 LED를 투자를 하는 거지만 마이크로 OLED가 좋아질지 마이크로 LED가 우선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이에요. 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또 하나 광학기가 들어가는데 광학기를 쓰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LED를 선호를 해요. 광학기 자체가 효율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을 좀 더 지켜봐야지 좀 더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런 혁신적인 좀 디스플레이가 생겨나려면 이 디스플레이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는 이 세트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만의 좀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상황 어떻습니까? 삼성과 LG가 있는데 국내 상황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하고 네. 시장 선도라는 부분은 참 우리 구별을 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후진국일 우리 개발도상국일 때는 앞에 선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업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 개발만 하게 되면 시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술 개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IT 산업, 디스플레이 포함한 세트 산업은 지금 세계 최고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위상에서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해요. 그 시장을 만들면 그냥 끌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차 같은 기차를 보시면 돼요. 다 여러 가지 열차가 있고 거기는 부품업체, 재료업체, 디스플레이가 다 있지만 앞에서 시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차, 강력한 이런 세트 업체가 없게 되게 되면 나머지는 애플이란 열차를 타야 돼야 되고 구글이나 열차를 타야 돼요. 그럴 경우에 저희 나라 산업 자체가 기반이 약해지고 특히 지금은 이전에는 우리 산업이란 게 스플라이 체인 관리라 그래서 나한테 공급한 업체만 잘 관리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다르게 에코시스템을 그래요. 나하고만 같이 일할 업체야. 이렇게 다 편을 묶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트 업체가 약해지면 그 밑에 디스플레이라든가 모든 부품 소재가 다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세트 업체에 집중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세트 업체에 대한 육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혁신적인 미래 디스플레이에서도 좀 밀리지 않으려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도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경우처럼 이제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제품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까지 한국의 지원이란 것은 기술 개발 쪽에 부품 소재 업체라든가 인력 양성 쪽이 주로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OLED TV가 삼성전자도 국내 팔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제대로 열리고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유지가 되려면은 사실 이게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소비세, 우리가 10% 소비세를 최소한 줄여주는 방침. 이렇게 소비자의 시장을 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이제 모든 제품이 아니고 한국에서 생산된 AR 글래스에 대해서 또는 OLED TV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비세를 줄여준다. 그렇게 했을 때는 소비자의 혜택이 가는 거니까 직접 또 시장에 대한 지원이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비리서치 이충훈 대표였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운용 수익 회복과 함께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을 연계한 글로벌 인수금융과 대체 투자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인데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을 김종학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2년 전 영업이익 1조를 넘겼던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운용 수익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5년째 한국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는 정일문 사장은 투자 위험을 미리 줄이지 못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올해 리스크 대응과 관리 기능을 키워 수익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잃고 외양가를 확실히 고치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는 운용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리스크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플랜은 짜져 있지만 그 플랜에 맞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게 정말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업황 위기가 짙던 지난해 말 그룹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인수해 자기 자본을 늘리고 5조 6천억 원 규모의 현금 동원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정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발행어음과 고액 자산관리 부문을 키우는 한편 미국 스티펄 파이낸셜과 세운 합작사 등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의 글로벌 은행들이 그 미들 론에는 진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티퍼라고 하려고 하는 거는 중형 사이즈의 론 딜을 저희가 같이 해보려고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을 중개해주는 사모대출은 전 세계 시장 규모 1,300조 원으로 이를 기반으로 현지 금융사와 교류하고
대형 인수금융과 대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권 주력 시장인 베트남은 현지 금융회사와 제휴를 확대하는 한편 젊은 인구에 최적화한 모바일 트레이딩 앱을 연내 출시해 점유율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글로벌 부분만 따로 떼서 본부도 좀 만들었고 우리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고객의 눈높이를 좀 높여주기도 하고 넓혀주는 그런 작업들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계획된 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소액 증권 투자 앱인 미니스탁을 선보인 정일문 사장은 디지털 본부를 확장하고 사내 프로그램 언어 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디지털 혁신에도 공을 들여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토큰 증권 플랫폼에 대한 제휴를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응할 인력 확보에도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저희하고 다른 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접했던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을 우리 회사에 접목할 수 있게 그런 환경 조성해 주는 게 저희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 변화에 흔들림 없는 수익을 목표로 내건 정일문 사장은 리스크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해외 사업과 디지털 부문을 전환점으로 삼아 증권업계 1위 경쟁력을 지켜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변곡점으로 지목되는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를 넘어서는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한국은행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달 연속 상승하며 다시 4%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1년 뒤에도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연말이면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오늘 임시국회 현안 보고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되 공공요금 인상과 미국의 추가 긴축으로 인한 달러 강세 재현 등으로 인해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역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경기는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관광객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역시 연간으로는 흑자를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정도, 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틀 뒤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국내 경기 둔화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위축, 대출 부실 확대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보단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는 현재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경우 3월 FOMC 이후 금리 역전폭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